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합의했다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선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협상 막바지 조율 중입니다. 미 재무부는 10일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지상 타격 검토를 밝혔습니다. 그는 해상 통제는 완료됐다며 CIA 비밀 작전 승인도 인정했습니다. 실제 시행 시 미 베네수엘라 긴장 고조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은 관세 영향으로 사업자들의 비용 상승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 또한 조사 기간 더 상승했으며 미국 경제가 지난 9월과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이 한국 증시가 당분간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반도체의 HBM 경쟁력과 밸류업 정책 시행을 주요 강점으로 꼽으며 시장 구조가 개선될 경우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도 있고 3주째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게 되면서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바이더딥,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하루 정도 더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국채에서 한 50억 달러, 부동산에서 350억 달러 정도 유동성을 계속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만큼 시장 안에서 돌 수 있는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지수가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따라가 줄 수 있을지 개장 후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미국은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면 금융주부터 스타트를 끊게 되죠. 지금까지는 일단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죠. 이 100만 원이 넘는 종목이 9% 넘는 상승 마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급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리포트 효과를 받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도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여전히 무역 협상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사이에는 한국과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잘 가고 있는 우리 증시가 이번 협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연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은행 실적 호조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는 보통 이제 스타트를 금융주부터 실적에서 끊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증시가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중 갈등이 냉탕을 갔다면 이제 은행 실적 발표가 온탕을 가게 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강력한 실적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섞이면서 이제 시장은 계속 혼조세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다우는 약보합세로 밀렸지만 기술주 중심의 어떤 나스닥과 이제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소폭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마 은행주와 이제 AI를 이끄는 몇몇 주식들이 상승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감이 계속 해소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괜찮아졌다가 또 안 괜찮아졌다가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전날부터 이제 두 나라의 상대국 선방종 입항료 부분이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계속 뭐 입항료를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들의 어쨌든 콩을 사가지 않겠다고 하자 아예 이번에는 중국산 식용유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용유 우리가 먹는 식용유도 있지만 이게 산업용 식용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면서 이 부분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이제 긴장감이 계속 고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한마디가 또 나오자 이제 증시가 막 식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어쨌건 당분간 계속 내온탕을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어쨌든 시장은 하루 종일 긴장감이 팽팽했고 동시에 은행권 실적이 그나마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게 그나마 좀 반기는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3분기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걸 이제 투자자들에게 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죠. 이제 역시 어쨌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개장 전부터 주가가 탄력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이제 투자은행 IB라고 하죠. 수수료가 급증한다니까 이런 게 뭐 대출을 해주거나 뭔가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은행의 주식을 거래할 때 이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파이가 늘어난 것이 이게 비용이 어쨌든 수수료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인수합병이라든가 기업 공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주식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거래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분간 은행이 주식시장의 화랑과 함께 같이 상승세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이제 긍정 요인은 어제 이제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AI 인프라 투자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 최대 자산사죠. 블랙록이 엔비디아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데이터 설계에 관한 운영사인 얼라이먼트 데이터 센터를 무려 400억 달러 규모로 인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쨌든 자신들이 뭘 개발하겠다기보다 뭔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이제 금융권까지 AI 인프라에 투자에 뛰어든 왜냐하면 AI 인프라가 사실은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해놔야 이게 나중에 자신들이 목소리를 하거나 뭔가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업종별로는 통신, 유틸리티, 부동산이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금융, 에너지 소재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형주 중심에서는 엔비디아, MS, 아마존이 약보합세였고 알파벳과 브로드컴, 오라클이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주식들이 계속 이제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급등했고요. AMD가 지금 계속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AMD가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의 맞상대, 맞수로 이제 여겨지면서 사실상 시가총액이 4천억 달러 육박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네, 반도체 측면에서 본다면 엔비디아보다는 AMD가 최근 시장 안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은행 실적은 예상보다는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인프라 투자가 증시에 있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 보여선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증시를 이끌어가는 건 AI밖에 원래는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제는 약간 스페시픽하게 해서 AI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이게 블랙록이 사실 엔비디아 참여한 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건 약간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자본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건 정말 AI가 성장의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는 어쨌든 금융자본이 AI 하드웨어라든가 전력, 클라우드 산업에 진입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AI의 어떤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하드웨어 산업,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남는 산업이죠.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산업이니까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거와 별개로 금융자본이 뭔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땅이라든가 이런 것에 남는 산업에 뭔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산업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면서 어쨌든 이쪽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AI가 더 이상 그러면 IT 업종의 주체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인프라 투자 사이클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흐름이 주식의 성장 모멘텀으로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했다 그러면 또 상당히 급등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하고 이런 중세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단순한 이제는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설비 투자, 고용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총체적 어떤 경기의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계와 리스크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상승으로 안 이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모멘텀은 AI에서 시작해서 AI에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는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지금 접어든 상황이죠. 10월 달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98%까지 패드워치상 좀 올라온 상태고 12월 또한 여전히 좀 절반 이상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기업들마다 이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캐펙스가 좀 늘어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픈 AI 성인 콘텐츠이고요.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인 콘텐츠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허용 범위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연령 범위 또한 좀 더 늘어나게 되면서 논란이 좀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는 연령 제한 기능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전반적인 뉴스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용을 좀 보시고 이제 뒤 이면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어떤 의미인지 좀 파악해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이죠. 오픈AI가 올해 이제 12월부터 성인 인증을 마친 이용자에 한해서 성애물 콘텐츠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비용이 좀 비싸지겠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일단 그런 얘기가 있고 AI 대화 서비스에서 단순한 성적 대화를 넘어서 성애물입니다. 어쨌든 그런 성적인 어떤 물건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것들을 허용하는 게 이제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넓히자는 목소리와 함께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든가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가 성인을 성인답게 대하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12월부터 성인 인증을 마친 이용자라면 성적 대화나 성애물을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는 이제 정신 우려라든가 오남용 방지를 이유로 성적 표현이라든가 성인 대화를 전면 차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뭔가 표현을 하면 이건 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제 12월부터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픈AI는 최근 들어서 이제 구글 메타 경쟁사들이 감정 교류형이라든가 일단 연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항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성인용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고객이 요청하면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성인을 성인답게 대하겠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돈을 내면 돈이 많은 성인들에게는 돈을 내시면 우리가 그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원래 이제 요청이 많았느냐 아니면 어떤 오픈AI의 의지가 좀 강했느냐라고 보면 오픈AI의 의지가 좀 강한 것은 물론 있긴 있었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오픈AI가 이 자체를 어떤 서비스 경쟁에서 어쨌든 우위를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건 수익 모델이 거의 한계치에 다다랐으면서 요거를 수익 모델로 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이 AI가 인간과의 관계에 어쨌든 유사하는 단계로 진입하면 윤리적 기준도 있고 어쨌든 연령별 접근 통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성년자라든가 어린아이들이 썼을 때 어떤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게 오픈AI라든가 이런 AI 프로그램들이 국민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렇게 성애물이나 이런 것들 다루는 것이 맞냐라는 부분이 아마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인 콘텐츠에 있어서 좀 범위 자체를 좀 넓게 보다 보니까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성인 인증 시스템을 좀 효과적으로 도입해야 될 것 같은데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방법이 있어도 그걸 피해 나가는 방법들이 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럴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어쨌든 AI 자유와 사회적 균형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픈AI가 성공하면 향후에 이 부분의 인증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쨌든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이제 나온 방법은 많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프라이버시 보호형 인증이 있을 것 같고 정부나 이제 통신사들이 하는 제3자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한 어쨌든 제3자 검증 방식도 있을 것 같고 부모가 이제 관리자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학교나 이런 부분을 차단 모드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어쨌든 성인 모드가 활성화되더라도 자동 도출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자가 옵트인을 이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 그리고 모든 방법에는 또 이제 편법이 있기 때문에 편법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느냐를 그걸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이제 오픈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능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공유할 어떤 가이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윤리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시작점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쨌든 좋은 선례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을 많은 매체라든가 플랫폼들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좀 규제 범위가 생겨나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로맨스 사기 150억 달러 압수입니다. 최근에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뉴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과 영국 정부가 직접 좀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당국이 공조 수사를 통해서 자금줄 역할을 했던 약 2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차례적으로 좀 대대적인 제재를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내용들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맨스 스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이스피싱과 약간 좀 다릅니다. 로맨스 스캠이 뭔지는 아십니까? 네. 네, 이게 어쨌든 오랜 기간 이제 어쨌든 중년이라든가 젊은 남녀들에게 관계를 형성하게 난 다음에 나중에 돈을 요구하고 상당수의 돈을 이제 빼가는 나중에 이제 결국엔 보이스피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근데 이게 뭐 평범한 사람들이 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성이 생각했을 때 그 이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약간 은밀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누가 상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이제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한국 청년들을 노린 이 취업 사기와 함께 연계돼 있다는 게 약간 쟁점일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과 영국이 대대적인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우리가 취업 사기에서 로맨스 스캠을 하는 한국 청년들이 캄보디아 가서 이 취업 사기에 휘말리고 감금되는 사태가 발생돼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영국과 이제 또 미국이 양국이 사법 당국을 공조 수사를 통해서 약 20조 원, 12만 7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압류했고 조직 수개와 어쨌든 관련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법무부 역사상 최대의 자산 몰수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문제가 된 건 스캠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쨌든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청년들을 우리나라 같은 청년들이죠. 어쨌든 현지로 유인하고 여권을 빼앗고 강요라든가 감금 투자 요구하는 것들을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제재를 가하게 됐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조치는 이제 단순한 뭐 암호화폐 추적 이런 것들도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런 조직을 일망타진해야지 뭐 청년들을 구치러 온다는 게 해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 어떤 취업 사기라는 플랫폼에 대한 선제적인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하는 이런 방식이 국제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방식이 더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정보 차원에서도 이런 외교 수사 라인을 공고히 하면서 신속하게 송환도 하고 법률 지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관련된 뉴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망타진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정부 어떤 제도적인 대응을 좀 마련해야 될까요? 이 로맨스 스캠이 왜 근절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뭐 그냥 제재를 가하면 되고 막으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들이 끊을 수가 없는 게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이게 사실은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보다 훨씬 더 정교한 측면이 있고요. 고수익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피해자 한 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고요. 범죄자 조직에 대해서는
그 보이스피싱보다 리스크 대비해서 가장 높은 온라인 사기로 쉽게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생겨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캄보디아 어떤 신도시에 가서 어떤 센터 하나들 아예 그냥 도입을 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게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를 좀 벗어난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법적 관할이 분산돼 있어 처벌이 좀 어렵습니다. 서버가 동남아에 있고 운영자는 중국이나 러시아이고 피해자는 한국이나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 보면 사실 다 분산돼 있으면서 어디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국가 간의 경계가 있어서 형사권이 분할돼 있다는 게 수사 협력이 느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디지털이나 정체성이라는 이런 부분이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를 당해도 많이 숨깁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로맨스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리고 약간 유부남이나 유부녀분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당하기 때문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확산성이나 윤리적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걸 알면서 우리나라 이제 취업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거죠. 어쨌든 경제적 절박감이라든가 불법 인식이 있지만 짧은 시간 돈을 벌고 나오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중 구조가 되고 어쨌든 근절되지 않는 사회적 배경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국제적 공조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를 구조하는 방식도 빨리빠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어쨌든 국민적 관심이 되면서 이제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게 어쨌든 시사 프로그램이 돼도 그냥 개별적인 문제로 계속 파악했고 아니 알면서 왜 피해자이면서 가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어쨌든 범죄자가 아닌 인신 피해자로서 그 사람들이 하면서 정의를 하면서 외교부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플랫폼도 중요합니다. 플랫폼도 이런 것들을 차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면 어느 정도 걸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AI 가짜뉴스를 검증하듯이 이런 것들도 검증되는 부분들을 플랫폼과 연관해서 우리나라만이라도 잘 좀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삼성 혼합현실 헤드셋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2일 처음으로 XR 헤드셋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이제 구글과 퀄컴 같이 이제 프로젝트 무한이라고 해서 XR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고 22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전 프로를 약간 대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최근에 메타가 어쨌든 글라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XR 시장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확장형 시리즈 XR 헤드셋을 공개합니다. 구글의 퀄컴과 함께 프로젝트 무한을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탑재한 첫 상용기구.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하드웨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AI라는 게 XR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메타는 아직 뭐 활용화 안 됐지만 비전 프로도 그렇게 이제 뭐 실패한 프로로 약간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보낸 언팩 초대장에는 월드와이드 오픈이라고 제목이 정해졌고 오늘 22일 오전 11시에 서울과 뉴욕에 잇따라서 글로벌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XR 헤드셋의 주요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는 XR이고요.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XR2와 제네시스 2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섞여져 있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는 4K입니다. 4K 마이크로 OLED 초고해상도를 하게 되고 기능은 눈동자를 추적해서 제스처랑 음성을 제어하는 약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 글래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번 제품은 이제 갤럭시 XR로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XR 헤드셋은 AI 몰입형과 인터페이스 결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비전 프로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왜 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이후에 어쨌든 뭔가의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건데 어쨌든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이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탑재한 새로운 헤드셋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고요. 삼성전자 뉴스룸이나 삼성닷컴 홈페이지, 삼성전자 유튜브 통해서 시청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행사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좀 등장한 거기 때문에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타나 애플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별점, 장단점
장단점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좀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XR 헤드셋은 일단 AI 기반의 안드로이드 XR 운영 체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 그게 구글과 함께하기 때문에 제미나이 인공지능과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시선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손동작 인식하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게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나온 바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글의 상당 기술들을 차용해서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기존과 이제 메타의 오큘러스나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와는 약간 다르게 하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메타나 애플과는 폐쇄형인 반면에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이 개방형이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개방적이고 연결된 XR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게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차별점을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하드웨어의 어쨌든 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강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그러니까 구글과 퀄컴과 삼성이 만든 어떤 생태계가 성공하느냐, 비전 프로가 성공하느냐, 메타의 생태계가 성공하느냐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도 기술 완성도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와 이제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개발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냥 의미만 두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개발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안 되면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콘텐츠와 서비스 생태계 확보가 필수적일 것 같고요. 하드웨어라든가 완성도라든가 착용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썼을 때 이게 약간 이러고 뭐 제가 볼 때 비전 프로를 쓰고 외국을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약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가격은 이제 물론 비전 프로가 싸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프리미엄 가격을 유지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제 가격은 어느 정도 할지 그리고 시장 접근성은 어느 정도 될지가 아마 쟁점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이게 이제 AI라든가 클라우드와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삼성이 과연 해낼 수 있을지가 아마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양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눈 좌우 양쪽에 해서 2개씩 OLED 디스플레이가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도 살짝 공개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56만 원 정도라서 프리미엄이랑 보급형 그 사이에 중간 정도의 가격 포지션을 노릴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미 ETF 1조 달러 시대입니다. 올해 미국 ETF로 유입된 자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수익 유입을 연말까지 예상을 좀 해봤을 때는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아나운서는 ETF의 장점이 뭐라고 보세요? 특히 미국의 ETF. 어떤 종목을 하나 고르면 수익률을 따지기가 좀 어려운데 네. 좋은 종목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네. 좀 더 수익률을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음. 네, 개별 종목에 대해서 뭐 알파벳이라든가 내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TSMC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미국 장이 좋다고 그러면 한국 장이 좋다고 그러면 그 장에 그냥 타면 됩니다. 그런 느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투자가 그전보다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점을 아마 좋게 보는 게 아닌가. 불확실한 시대에 어쨌든 그렇게 신경을 덜 쓰면서 안정성과 분산 투자 효과를 노리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금융 리스크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런 추세는 계속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이게 매일매일 분석해야 되거든요.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급등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자기가 이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수익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는 게 아마 나온 제품이 아마 ETF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수죠. 상장지수 펀드가 그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TF는 말씀드린 대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 단위로 투자할 수도 있고 거래소에서 실시간 매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펀드와는 상당히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처럼 금리 불확실성이나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한 시기에는 위험을 분산하고 시장 전체에 베팅하는 전략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 몰려서 1조 달러 가까이 이제 이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처럼 AI가 뜬다거나 금이 뜬다거나 이런 식의 시대가 되면 이 부분을 직접 자신이 투자하지 않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어쨌든 간접 투자를 하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도권을 피해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 이제 투자에 어떤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기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게 ETF 많아질수록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ETF 많아지고 있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금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름이 금으로 붙었다고 해서 다 금을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건 금광에 투자하는 게 있고요. 금 재련에 투자하는 그런 ETF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름은 금이지만 상당수가 이제 금이 아닌 것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도 많고요. 어쨌거나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레버리지형도 있고 인버스형도 있고 뭐 ETF 유형 공시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시고 투자하는 경우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있는 게 ETF이겠죠. 그러면 더불어서 이제 금융당국 측면에서 좀 본다면 주시해야 되는 새로운 리스크나 규제, 과제들은 좀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과제는 이걸 좀 더 투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TF의 장점이라는 건 자금 흐름이라든가 내용들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뭔가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약관이라는 게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ETF가 아니라 단순히 거의 주식처럼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투자 수단으로 잡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 접근성 확대가 투자 교육의 성과인데 이걸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를 더 낮출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유동성이라든가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테마형도 정확하게 좀 더 인지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ETF도 뭐 2배라든가 3배 레버리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수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점점 더 이제 ETF가 많아지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해주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국제 간의 이동의 자금 흐름도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다면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TF와 관련된 투자 키워드까지 마지막으로 잘 살펴봤고요. 5가지 경제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키움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는데요. 리포트 제목을 살펴보시면 풀 가동의 힘, 분할 전 화려한 실적 기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3분기를 두고 분할 전 마지막 분기긴 하지만 지금 실적은 역대급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가는 13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리포트 핵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키움증권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3분기 연결 매출을 1조 6,24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462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보다 매출은 37%가량,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1%가량 상승하는 그런 수치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직전 분기, 2분기와 비교를 하더라도 각각 26% 그리고 36% 성장을 한 겁니다. 이 무엇보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매출이 1조 5,50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052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각각 5% 그리고 28% 이상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을 두고 컨센서스를 완전히 돌파했다라는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키움증권은 우호적인 환율과 자회사 마일스톤 유입 그리고 4공장 풀가동 효과가 맞물리게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대급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의 세 가지 핵심 요인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우호적인 환율 환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04원 정도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3%, 또 직전 분기보다는 1%가량 올랐습니다. 달러 강세 덕분에 달러로 계약하는 CDMO 매출이 늘어나게 됐고요. 또 두 번째 요인을 살펴보시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마일스톤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트너사인 테바로부터 미국 시장에서 에피스클리 출시 관련해서 375억 원 정도의 마일스톤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에피스의 매출은 4,709억 원과 영업이익은 1,271억 원으로 각각 43%, 87%나 늘어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인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세 번째로는 4공장 풀가동 효과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송도 1공장부터 4공장까지 모두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4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생산이 늘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약 40%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분기 47%와 비슷한 그런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주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정부가 최근에는 리쇼어링, 즉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9월 9일에 이 미국 제약사와 1조 8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고요. 이 계약은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가 됐던 이런 수주 공백 우려를 단번에 해소한 대형 계약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일본 시장에서의 성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본 상위 10대 제약사 중 이 4곳과 새롭게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일본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삼는 전략들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제약사들의 위탁 생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일본의 CDMO 시장 규모를 살펴보니까요. 2023년에는 17조 원이었는데 2030년에는 28조 원까지 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자면 약 6에서 7% 수준이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올해 초에는 지금 도쿄에 영업사무소를 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지 고객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 이전과 품질 관리, 협업 속도를 모두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또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인 ADC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 고객사들과 대규모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2027년 1분기까지는 ADC 완제 의약품 전용 라인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부터 상업 생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CDMO 체제를 완성할 방침이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수주국 다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구조를 넘어서서 일본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같은 흐름 덕분에 업계에서는 리쇼어링 압박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안정적인 대체 생산 기지로 자리 잡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코엑스에서는 국내 최대 바이오 컨벤션인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5가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곳에 참가해서 새로운 CMO 브랜드인 엑설런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브랜드는 동등성과 또 속도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즉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품질의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브랜드를 통해서 송도 단일 거점 생산 체계 효율성과
공정관리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뢰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변수도 있는데요.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월 17일에 지금 내일이죠.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설법인 삼성 에피스홀딩스 설립을 위한 인적 분할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10월 30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요. 이 주식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재상장 이후에는 새로 설립되는 에피스홀딩스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이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순수 CDMO 기업으로 재편이 되면서 기업 구조가 한층 더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또 미국 6공장 설립 계획과 글로벌 진출 로드맵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확인된 핵심 포인트 3가지인데요. 다음 장 넘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번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를 무려 28% 이상이나 웃도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시면 미국과 일본 중심의 수주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1조 8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따내기도 했고 일본 톱4 제약사와 신규 CMO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수주 지역을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분할 이후에 순수 CDMO 체제로 재편이 되면서 기업 구조가 한층 명확해지고 또 장기 성장의 가시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 글로벌 CDMO 산업의 톱티어 플레이어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이 재편될수록 또 CDMO 시장이 커질수록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역할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움증권은 이번 리포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단기 이슈보다는 구조적인 성장에 주목할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키움증권이 이번 리포트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 목표가도 13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적 분할 전후로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대형 수주와 호실적이 확인된 만큼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바로 반영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10% 가까이 오르게 되면서 112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분할 전의 실적 모멘텀이 확인됐다라는 신호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면요. 이번에는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하나증권의 시선을 가져왔습니다. 리포트 제목을 살펴보시면 3분기 프리뷰 컨센 6% 상회 예상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증권이 이번 3분기에도 미래에셋 증권이 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내렸습니다. 지금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3분기 실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연결 순이익을 3,026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9%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직전 분기보다는 2.5% 줄어든 수준이긴 하지만 이 시장 평균 예상치보다는 약 6% 높은 결과입니다. 결국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실적들을 항목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브로커리지 부문인데요. 일단 브로커리지 같은 경우에는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전분기보다 9.4% 늘게 되면서 지금 이 수수료 수익이 2,871억까지 찍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로는 무려 38%나 늘어나게 되는 수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WM 부문입니다. 이건 자산관리 부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거래 회복세에 힘입어서 스스로 이 수수료 수익이 727억 원이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트레이딩 부문입니다. 트레이딩 부문도 3,052억 원가량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다소 지난 분기 실적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자 수익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대출이 늘어나면서요. 지금 3분기 이자 수익은 856억 원,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거래 대금이 지금 수준만 유지가 돼도 실적은 충분히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이나 투자 자산 평가이익 감소가 일부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연결 기준으로는 소폭의 둔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는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의 구조 변화와 신사업 기대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미래에셋증권을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근거로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지배구조 개편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지주사 전환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명한 구조 개편은 시장 신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도 지금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주 가치 제고와 배당 강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투자자 친화적인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사업 확대입니다. 지금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법인과 퇴직연금 그리고 가상자산까지 이렇게 새로운 성장축을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또 한 번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바로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25.5%를 미래에셋증권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향후에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병을 하게 됐을 때 가상자산 사업에서의 전략적인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증권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 부분을 긍정적인 성장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제 요즘 이 증권업 전반들이 코스피 상승세와 거래대금 회복세를 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주요 증권주들이 3에서 6%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완화 논의까지 나오게 되면서 좀 증권주 전반으로 오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은행과 증권주 전반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8월 기준으로요. 연금자산과 해외 주식 잔액이 모두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른바 50-50 클럽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연금 자산은 53조 원, 해외 주식 잔액은 51조 8천억 원 수준인데요. 또 미래에셋증권은 AI 기반 투자 서비스와 로보 어드바이저 그리고 AI 투자 비서 같은 이런 디지털 혁신 전략을 강화하면서 고객들이 더 쉽게 투자 정보를 얻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미래에셋증권의 밸류에이션을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기본 체력과 성장 스토리를 중심으로 평가받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넘겨서 하나증권의 결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고요. 목표가 역시나 26,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 상황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어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어제장에서 4.3%가량 오르게 되면서 21,45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부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바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두 가지로 모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게 되느냐, 그리고 가상자산이나 신사업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하나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와 성장 잠재력에 주목할 시점이다. 결국 시장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단순한 증권사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 플랫폼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감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은행들의 강력한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악재가 있다면 다시 좀 호재로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뉴욕 증시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력한 상승 흐름이 좀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3,650선을 좀 뚫어주면서 최고치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도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의 시가총액도 이제는 3,0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좋은 소식까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도 전략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과 먼저 좀 어제장의 복귀부터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 시장 분위기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다시금 좀 무역에 대한 긴장감이 좀 감돌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을 보면 굉장히 또 잘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지금 시장 분위기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죠. 네. 물론 미국 증시 역시도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장이라든지 평소에 비교했을 때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2%가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현재 무역에 대한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상승장에서 나오는 사실 이제 현상일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불안 심리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매수가 붙으면서 또 올라오고 있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은 그동안 이제 마찰이 있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간에 치고받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또 타협을 했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충돌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결국은 극단적으로 가는 방향들보다는 합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에이펙을 또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에이펙 전에 뭔가 협상을 벌이기 전 서로 간의 힘겨루기 과정이라고 시장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의 어떤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국내 증시는 이제 옆에서 이제 관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분명히 또 해소가 될 거다라는 이제 심리들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반도체 쪽에 실적들은 이미 확인이 많이 됐어요. 실적이 실제로 좋았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미국에서 마이크론 실적도 좋았고요. 누가 봐도 지금 반도체 쪽에서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듯이 결국 반도체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심리들이 지금 시장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업종을 본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도 IT 업종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IT 쪽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결국 이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의 실적이 좋고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3,600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주면 3,700포인트가 지금 거의 목전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출발이 예상돼요. 근데 어제도 올라갔을 때 힘이 좀 후반에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상승장은 지금 멈추기 어떤 악재가 정말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상승량의 분위기가 좀 멈추기는 쉽지 않다.
이 분위기를 잘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승장이 좀 꺾이기 시작한다면 기술주가 좀 빠지게 될 텐데 기술주에 흔들림이 있을 때는 다른 업종들 쪽으로 수급이 또 돌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제 계속 바뀌면서 주도주들이 좀 바뀌거든요. 지금은 일단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지금 IT 쪽이라든지 이 섹터가 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흔들릴 때는 또 다른 업종들 쪽으로도 수급이 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잘 보시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IT 업종 외에 또 다른 업종 어떤 업종들을 사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지금 우리 시장 파죽지세 랠리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역시 상승장이 맞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기술주들이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또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잡음들은 계속 들려오고 있죠.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3,500억 달러 관련해서 지금 선불에 합의했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미 간의 가치 관세 이슈가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럴 때 이게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들이 깊어진다면 우리 증시 다시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 점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허언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그 협상에 대한 방식이 보통 그래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제 사실로 믿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번에 이 금액을 선불로 만약에 주게 된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불가능하죠. 만약에 선불로 주게 된다면 외환 보유고 자체가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이로 인해서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발언 수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건 다 빨리 세부 협상을 해라. 물론 이게 지금 선불로 모두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민기적 거리고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협상 전에 뭔가 좀 압박을 해왔고 그리고 좀 유리하게 좀 끌고 가는 그런 뭔가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팩트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협상에 대한 이제 일부 과정이다라고 시장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해프닝 정도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수혜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완성차 업체 관련해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기아 계속 좀 무겁게 지지부진하게 갔었는데 지금 현재 예상가로는 현대차가 5% 올라오고 있고요. 기아도 지금 4% 지금 굉장히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완성체 쪽으로 계속해서 좀 이런 전략들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동안 현대차하고 기아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네. 관세 협상을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제 세부 협상을 하지 않으니까 관세를 25%를 맞게 되고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지 또 유럽보다는 좀 경쟁이 좀 뒤처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났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현대차 쪽이나 기아차의 그 판매 데이터를 보게 되면 물론 미국 쪽에서는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좀 늘어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이런 이제 관세에 대한 여파도 있지만 나름대로 실적이 선방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사실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이제 세금의 이제 관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제 현대차나 기아는 결국 이제 수출을 하는 업체들이고 미국의 관세 문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출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세금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환율에 대한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환율이 좀 올라왔단 말이죠. 안전자산 쪽으로 달러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세금 관세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상승폭과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그 상승폭이 일부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환율 쪽에서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차 쪽은 이번에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 지금 방미해가지고 세부 협상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 환율 쪽에서 어느 정도 세금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일부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해외 쪽에서의 판매량도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지금은 그동안 좀 행보 기간이 좀 길었지만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먼저 이제 자동차 완성차 쪽에서의 흐름이 좀 잘 나오면 자동차 부품 쪽도 역시 같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성차 쪽, 현대차나 기아 쪽은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완성차의 발목을 잡았던 관세 협상,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원달러 환율이 또 높아지면 세금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모멘텀도 해석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반등하면서 그래도 기술주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훈풍이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해서 계속 좀 치닫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기싸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셧다운 또한 지금 3주 정도가 연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서 좀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어땠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5% 상승하면서 3,67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고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시금 달성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도 0.17% 상승하면서 86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3,700포인트를 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까지 계속 될 수 있는지 이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들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개장 상황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향방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0.7% 오늘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지금 ESS 부분에서의 계속 이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이슈와 함께 긍정적인 모멘텀들 계속 해석이 되고 있죠. 2차 전지 안에서의 이 상승 흐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굉장히 무섭게 올랐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어제 9%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일지 오늘은 0.5% 조금이지만 쉬어가는 모습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지금 코스피 안에서는 현대차, 기아 역시나 완성차 업계들 지금 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관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더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0.4%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나 2차 전지주 안에서도 반등 좀 시원해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에코프로 BM이 1%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또한 0.5%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로봇주들이 좀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7% 상승하고 있고요. 이 밖에 관련된 종목들,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안에서 로봇주들이 다시금 좀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 이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지금 소폭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지금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도 매수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시장 분위기, 출발 분위기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제 네. 코스피가 3,700포인트 정말 가까이 다가온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역시 아침부터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들의 매수 금액을 보면은 현재 380억 정도라고 하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미국장이 이제 올라오기도 했었고 국내에도 역시 또 이런 분위기가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수급들이 몰리고 있는 업종이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이죠. 네. 전체 시장에서는 4,400억이 좀 되지 않는 매수가 들어오지만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700억이 좀 넘는 이 금액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대부분 아마도 또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 쪽이 많은 금액들이 좀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있었고요. 실적도 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시장 점유율도 다시 또 1위로 탈환을 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쪽에서는 또 특히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엔비디아 쪽에서는 약점이었지만 AMD라든지 브로드컴 이쪽이 좀 강점이었거든요. AMD가 최근 들어서 좀 활발한 행보를 보이면서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시장이 또 올라오고 있는 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조선주, 이 마스크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주가가 좀 흔들리기도 했었거든요. 중국 쪽에서 규제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하지만 오늘 또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자동차 섹터도 오늘 이야기를 했지만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지금 세부 협상들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쪽은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지는 모습보다는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 반영됐으니 조금씩은 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들. 이게 자동차 섹터 쪽에서는 이제 심리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좀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로봇주, 저희가 어제 또 로봇주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JP모건 쪽에서의 투자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로봇주들을 보실 때는 이제 지능형 로봇 쪽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협동 로봇 쪽이기 때문에 인공지능형 로봇 쪽으로 가기 전 단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종목이 특히나 좀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을 많이 봐야 되는데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올라오지만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 관련주들은 오늘 좀 약세의 흐름이거든요.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3,700포인트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고 지수 자체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올라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수급의 이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빠지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은 어쨌든 시장 상승장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지만 올라갈 때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는 올라갈 때 잘 못 팔고 떨어질 때 잘 못 사거든요. 근데 지금 장은 올라갈 때 팔고 또 떨어지면 조정이 나왔을 때 떨어질 때 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고 매매를 좀 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으로서는 좀 유리한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여전히 상승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상승장 이어질 것이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정말 3,700포인트 바로 코앞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포인트밖에 지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시세를 뿜어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오늘같이 약간의 좀 큰 시세보다는 조금은 쉬어가는 장이었을 때 오히려 담아보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전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조선주들이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점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오션 관련해서 제재가 있어서 하나오션이 급락했다가 어제 다시금 조선주도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좀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도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조선주 안에서의 랠리도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조선주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안도의 모습으로 주가가 또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이 이제 갈등이 결국은 좀 다시 또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종은 경쟁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선박 수주에 있어서 큰 경쟁을 벌이고 있고 특히나 LNG 선박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거의 뭐 대부분의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세금을 물린다. 이로 인해서 이제 견제를 위해서 이번에 액션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만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안도의 관점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은 저는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규제가 시작됐으니까 뭐 지금 중국에서는 퀄컴 역시도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반등 시에 조금 비중을 축소하거나 좀 물량을 좀 줄여가는 게 오히려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올랐을 때 좀 현금화하는 전략들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주도주로 좀 역할을 했었던 원전주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 계속 좀 시세 잘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지금 SMR 관련해서도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전주 안에서의 좀 순환매 돌면서 이제 다시 좀 봐도 괜찮은 구간으로 온 건지 이 점도 궁금해요. 원전주를 저희가 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지금 오늘도 네. 경신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원전 기술도 많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SMR 관련주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많이 올라오기도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육군이 다수 기지에 SMR을 설치한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었거든요. SMR이라는 건 이제 소형 원전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지형적이라든지 어떤 뭐 바닷가 근처에 뭐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디에든 설치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전력망에 대한 이제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전력망에 대한 보전으로서 역시 이렇게 이제 육군 기지뿐 아니라 공군 기지 쪽에서도 역시 지금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결국 원전 쪽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는 굉장히 좀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육군 기지라든지 또는 공군 기지에 이렇게 SMR을 설치한다라는 이 뉴스 자체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에 원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과의 MOU 체결 소식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원전 투자 확대 소식은 결국은 이제 국내 원전주에도 이익이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원전주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지만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기술 뭐 이런 팀코리아 관련주들이죠. 이런 종목들도 역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어떤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미 많이 올라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로 조금씩 물량을 줄여가는 그런 전략들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도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때 좀 팔고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사놓고 또 올라가면 팔고 약간의 거래를 좀 하시는 게 지금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상승장이긴 하지만 역시나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약간의 현금화, 내려왔을 때 다시 좀 사는 전략, 계속해서 좀 이런 순환매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좀 해보시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또 정책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는데요. 어제도 은행주들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고 뭐 보험이라든지 건설주 쪽으로 오늘도 같이 좀 올라가는 시세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규제가 조금 확대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까지 좀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오히려 좀 이렇게 수혜 종목들을 찾아가 보는 그런 전략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죽을 맛일 거예요. 예, 코로나 때 이후로 이제 그 건설 붐이 한번 일어나기도 했지만 결국은 침체기에 빠졌잖아요. 지금 유동성 위기에도 분명히 좀 있었던 상황이고, 네. 예, 그리고 뭐 중대재해법도 역시 이제 건설 쪽에서는 굉장히 좀 악재였고, 그런데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요즘 들어서 보면 이제 이 새로운 이제 분양 시장에서는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규제 정책이 좀 나온 겁니다.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공급 물량을 늘리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공급을 늘렸다가는 이제 미분양이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결국은 건설 규제를 가하게 되면은 보통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의 상황들은 좀 다른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 건설 쪽에서의 규제라는 것 자체가 뭐 보유세도 보유세도 이제 뭐 늘리고 그리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도 또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도 있지만 공급 역시도 같이 감소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심리적으로도 역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아, 지금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마련하기는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건설 쪽도 이 가격이 오히려 또 올라가는 상황,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도 역시
비슷한 현상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가 오히려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주가 상승에는 조금 더 유리하게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최악의 상황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오랫동안에 안 좋았던 상황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있어서는 이번 규제가 단순하게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나올 것들이 거의 다 나왔고 이제는 또 올라갈 때가 좀 됐구나.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또 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금리도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번 이제 대책이 규제에 대한 대책이긴 하지만 결국은 주가에 있어서는 저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하나 수혜를 볼 수 있는 만한 종목으로 은행주 쪽 어제 약간의 탄력을 받긴 했었거든요. 실적에 대한 반등 모멘텀도 같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쪽으로는 또 어떻게 전략 세보면 좋을까요? 은행주는 그동안 고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았거든요. 금융주들. 그런데 이제 규제로 인해서 이제 대출 규제가 또 생기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동안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의 대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대출을 못 갚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고 경제가 좀 더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은행주들은 지금으로서는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꺼릴 과정은 없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정책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순환매 도는 그런 섹터들이 있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건설주 오히려 악재가 아닐 수 있다라는 해석해 주셨고 은행주 쪽으로도 이렇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그래도 상승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이 아이디어들 계속 참고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S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약보합입니다. 0.08% 좀 떨어지고 있고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는데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약간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출발이 약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주춤하는,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음표가 좀 뜨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미장이 그렇게 괜찮았는데 왜 또 우리 장은 이렇게 또 약한 출발. 근데 이제 시간을 하루로 되돌려 보면 어제 사실 우리나라 증시 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을 법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맞아요.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움직였기에 오늘 잠시 조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 추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여전히 매도세가 아닌 매수세로 좀 전환이 강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장전에 막 쏟아지고 있죠. 맞아요. 줄 마음은 없는데 그쪽은 이미 받은 것처럼 뭐 기사들이 쏟아진 상황이다 네. 보니 관련해서 또 오랜만에 자동차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기존에 강했었던 쪽에서 일단 일정 부분 이건 시장의 어떤 시장의 결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강했었던 쪽에서의 이제 차익 욕구가 지수를 잠시 좀 밀어내고 있는 구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랜만에 자동차주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뒤에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순매수 상위단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 먼저 확인해 보면요. 삼성전자가 1위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같이 두 종목 좀 담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삼바까지 같이 세 종목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담아가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순매도로 SK하이닉스가 1위로 잡히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네. 벌써 9만 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막 10만 전자, 13만 원, 14만 원까지 줄줄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개인적인 목표가를 어디로 삼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5% 수익을 가져가느니 네. 아직 덜 오른 쪽에서 5%를 찾는 게 혹은 10%를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확실한 명분이 있죠. 실적이라고 하는 명분이.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여주는 실적만큼 그들의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건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현상 때문이잖아요.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라기보다 그렇죠. 가지고 있던 재고가 좀 줄어들고 또 이제 재고에 대한 수량이 줄어들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장비주들에게 입힐 수 있는 요소는 아니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주들보다 최근에 보면 올라갈 때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탄력적이었고 떨어질 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반면에 또 조정이 나오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5%, 7%대 또 급격하게 밀렸다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이 지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주들한테 가서 5%를 더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단 우선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만 전자 돌파 이후 변동성은 확인해야 되겠지만 10만 전자는 간다고 보시고 들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환율 부분이랑 연결을 지으면 어떨까도 궁금해요. 어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막 반도체를 사야 환율이 다시 1,400 뭐 후반 30원대 후반대로 좀 떨어지게 되면 환으로 봤을 때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떨어지면이죠. 현재 떨어졌을 조건은. 때, 그렇죠, 맞죠. 근데 만약에 지금 샀는데 환율이 또 올라가면 환차 손을 손이죠. 보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환율의 절대 수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엔화, 혹은 위원화, 유로화, 파운드화가 정상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의 흐름 자체만 유독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소외를 받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가 문제가 아니라 원화, 위안화, 유로화, 파운드, 엔화 다 약세예요. 그러면 이들이 약세가 문제가 아니라 달러가 너무 강세인 게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수치인 1,420원 이거 너무 높은 것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1,42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보면 높다고 보여지지만 그 배경을 보면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의 원달러 시장의 환경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외국인들은 본인들이 혹시 모를 이 환차 손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도체 IT가 그 이상의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상황이라 저는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환율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못 삽니다. 아마 최근에 추석 연휴 앞두고 굉장히 명암이 엇갈리는 게 뭐냐면 오히려 더 많이 하셨던 분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수익을 조금밖에 못 봤어요. 이것도 봐야 정리해서? 되고 저것도 체크해야 되고 고민이 되다 보니 매수 버튼에 또 과감하게 손이 안 올라갔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보면 결국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체 환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가 지금 기조가 바뀐 상황이라서 절대 수치, 절대 가격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 여부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이제 연휴 이야기를 좀 마침 해주셨으니까 네. 만약에 연휴 앞두고 비중 줄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일단 가고 있으니까 네. 이걸 좀 더 채워갈지 아니면 일단 좀 더 두고 볼지 어떤 쪽이세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도 하루에 지금 수십 번씩 고민하는 고민 중?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IT가 너무 강하니까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셧다운에 대한 뉴스. 아, 지금 며칠만 있으면 2018년에 기록했던 최장 기간을 또 넘어섰다는 헤드라인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가능성이 높고 그게 물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변동성, 일단 첫 번째로는 셧다운의 장기화,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여전한 신경전. 갈등. 그래서 오히려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에이펙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지나가고 나서 흐름을 보고 다시 채우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놨다면 가지고 있는 비중을 조금은 더 욕심을 내고 가져가 보시는 게 맞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재매수라든지 신규 네.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에이펙 이벤트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셧다운 장기화 여전히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중 갈등도 에이펙까지는 계속 신경전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잘 확인하고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오랜만에 삼바도 한번 볼까 봐요. 어제 뭐 거의 삼바 춤을 추는 하루였죠. 그렇죠. 9% 상승 마감했어요. 이 무거운 종목이. 근데 오늘은 약보합 정도, 물론 어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는 걸로는 뭐 크게 걱정하지는 네. 않으실 것 같긴 한데요. 생보법 이슈도 있고 금리 인하도 있고 호실적도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분할 상장 이슈까지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모두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재료 노출이 된 것도 아니고 어제부터 조금씩 좀 반영이 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방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나온 게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왜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다가 어제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수급이 붙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실 때 중소형주 투자를 하듯이 오늘 사서 내일 혹은 오늘 사서 다음 주 아니면 오늘 사서 다음 달 매도하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그쵸. 합니다. 네. 계속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본질적인 첫 번째 성장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동률만 올라가면 안 되죠. 그 가동률을 올린 다음에 만들어낸 제품이 진짜로 잘 팔려야 되는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주 환원 혹은 인적 분할 그리고 액면 분할 이러한 이슈도 사실 주가에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맞아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많냐면 액분 전에 팔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의미 없습니다. 어. 저는 뭐 팔고 다시 사고 이번에 아마 삼성전자도 5만 원대에 사고 팔고 하셨던 분들 6만 원대, 7만 원대, 8만 원대 제대로 수익 아마 못 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좀 토대로 봤을 땐 지금 본질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 여전히 우상향을 갈아키고 있다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번에 다 사시기보단 네. 오늘 한 주, 내일 한 주. 왜냐?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요. 주당은 11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 사시기보단 그냥 포트에 넣어놓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저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포트에 넣어둬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네. 느껴지기는 하네요. 일단은 순매수 상위단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넘어가서 테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테마 골라놨고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자동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 쪽도 오름세를 좀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 마무리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뭐 10일 내로, 그러니까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인지 오늘 좀 오르고 있고요. 마침 어제 저희 탑픽이 현대차였는데 오늘 9% 넘게 상승하는 오름세를 시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기분도 굉장히 좋네요. 자,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선입니다. 전선 쪽도 오늘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옵니다. 세 번째 같이 열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세 번째는 원전인데 일단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하겠죠. 그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이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럼 그 만든 전력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면 당연히 또 전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AI로 다 연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에서 야누스 프로젝트 발표도 있긴 했습니다. 미국 전체 미군 기지에다가 SMR을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끊기지 않고 계속 공급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테마 일단 열어봤고요. 자동차 짧게 좀 보고 갈게요. 일단 관세 협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오늘 좀 오랜만에 오르고 네. 있긴 한데 이게 짧은 단기 반등이진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뉴스는 다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의 생각 중에 가장 또 큰 건 뭐냐면 안 오른 종목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안 오른 쪽을 좀 골라봤을 때 그냥 무조건 안 오른다고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오른 쪽 중에서 만약 스토리가 좀 받쳐준다면 올라올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라고 이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보면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자동차로 압축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는 계속해서 서로의 입장차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진행이 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가 그럼 지금 당장 돈을 못 벌고 있는가? 아닙니다.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관세 25% 영향에 그런 매출이 줄어들었는가? 아닙니다. 관세 25%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차, 기아의 판매량과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숫자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반도체 지금 사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원전 지금 사기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자동차가 저는 그 대안이 오늘 확실하게 되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최근 몇 분기 동안 내온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정말 안 올랐었던 섹터와 기업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에이펙을 통해서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보단 긍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이기에 저는 조금은 더 연속성을 가지고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네. 대신에 이제 부품사 쪽에서 본다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게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코리아 FT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이브리드 이제 부품 쪽인데 네. 결국엔 관세에 대한 부분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되는데 즐길 수는 없죠. 그러면 결국 이걸 이겨내려면 마진율이 높은 차 종에 집중을 해야 하고 현대차, 기아가 올해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일부 몇 종목에만 적용이 되었던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체 차량에 지금 탑재를 해서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포인트라서 코리아 FT에 대한 부품 수요량은 여전히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속성은 좀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3%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선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 사실 전력원에 대한 고민은 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전선은 한 가지 모멘텀이 더 플러스로 붙어준다면 구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리값이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랑 연결지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붙여봐야 될까요? 충분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좀 내보자면 케이블에는 두 가지 케이블이 있어요. 육상이 있고 해상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해상 케이블입니다. 워낙 시공하는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네. 시공하는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데 설치를 안 할 수는 지금 없는 없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해상 케이블을 안 하자니 육로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또 많이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 케이블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적인 팩트이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크게 두 기업이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과 LS 마린 솔루션. 지금 전선주들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약간의 시차가 좀 나고 있는 이유도 누가 더 해상 케이블 쪽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느냐 이걸 이제 따지고 물고 이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위는 저는 대한전선, 그러니까 포설선을 가지고 있는 대한전선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LS 마린 솔루션이 지금은 가장 확률이 높은 상황이 아니겠는가. 왜냐, LS라는 그룹 자체가
지금 시대와 너무 지금 잘 맞는 본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회사, 관계사, 계열사들이 뭐 LS 일렉트릭, LS 마린 솔루션 모두 지금 전력과 배전, 배반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 저는 전선 쪽을 보신다면 이 두 기업은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여기에 앞서 이야기 주셨던 원자재 구리 가격에 대한 변동성까지 합쳐서 본다면 저는 굉장히 또 강한 슈팅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한전선에 대한 해상 케이블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전에 대한전선 탑픽으로 저희한테 그쵸.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1.94% 오늘 좀 올라오고 있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뭐 5일선은 잘 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21선이랑은 약간 좀 벌어져 있는 상태기는 해서 지금 구간에서도 뭐 괜찮다, 여전히 가져가자.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저는 시작이다. 생각이 오. 들어요. 왜냐 지금 전력기기만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력기기와 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북미 시장에서의 수요가 컸었기 때문에 먼저 네. 출발을 한 상황이 그쵸. 있고 그에 따라 뒤따라서 지금 전선도 북미와 유럽 쪽에서 계속 이제 수주 잔고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이제 비춰봤을 때 전력기기만큼 전선주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대한전선은 지금도 괜찮고 만약 오늘 시장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시면 종가 기준으로 종가로. 항상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맞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넘어갔을 때 거래량이 붙게 되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세의 출발일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연말까지 좀 길게 그렇죠. 보자라는 말씀을 네.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2만 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원전 쪽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리하게 보면 원전은 좀 긍정이고요. 국내에서 본다면 물론 11차 전기본을 존중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원전보다는 신재생에 조금 더 손을 좀 들어주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원전이 두해비를 중심으로 좀 다시 올라오려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6만 원대에서 6만 5천 원대 이 횡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6만 3천 원대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가격대를 넘어서 거래량이 붙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새 벌써 8만 6천 그러니까요.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그리고 이 가격대까지 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계시는 분들의 한 열의 8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10만 원은 가겠지. 네, 그래서 아마 쉽게 매도 물량이 출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네. 일정 부분 나온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노리시는 투자자분들의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포모 현상에 시달리실 것 그러니까요. 같잖아요. 저는 그러신 분들에게 한전 기술을 좀 같이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한수원이 전체적인 운영을 합니다. 운영과 수주를 관리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따온 수주를 누가 설계를 하냐면 한전기술이 설계를 해요. 그리고 한전기술이 설계를 마치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기자재 기업들이 들어가서 시공을 하는 상황이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제품 때문에 먼저 출발하고 더 강하고 마지막까지 강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한전기술도 같이 저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의 위치에서 보면 만약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담이 되어 하시는 분들은 한전기술의 지금의 가격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의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전기술을 두해빌이 좀 부담스럽다면 다른 종목 차원에서 오늘의 토픽으로 한전기술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도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긴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84,100원인데 한전기술은 97,300원 현재 움직임 나타나고 차트상으로는 음봉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좀 보시다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네. 한 가지 궁금한 부분 좀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조금씩 원전 해체라는 그 키워드가 달려있는 기사들이 하나씩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쪽 키워드도 한 번씩 좀 오름세를 한번 시연할 때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원전 해체 쪽을 보시면 우진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장 강한 그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사실 우진만큼의 시세를 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보신다면 저는 우진이라고 하는 중소형주를 보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과연 사업성, 그러니까 해체 수주를 받았을 때 우리가 네. 기대한 만큼의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오를 때 플레이를 하시는 지금이 맞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었을 때는 세론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그렇게 되면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절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쪽이 하나 있죠. 현대건설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원전 쪽에서는 그래도 또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설업,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네. 지금 건설 쪽의 플랜트 산업까지 확장을 해서 보면 현대건설은 금리 인하 기조의 플랜트 사업에 대한 확장성에 원전에 대한 어떤 턴키 수주 관리 능력까지 놓고 봤을 때는 현대건설의 가장 나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전을 일직선에 좀 놓고 본다면 네. 그 건설도 같이 좀 포함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건설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만. 그 지금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지금 아무래도 원전이라든지 해외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 중소형 건설사들 중에 그런 역량이 있는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형 건설사 안에서 찾아야 되죠. 네. 그러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DL-ENC로 맞아요. 압축이 될 수는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라든지 네.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또 악성 물량이 없어 보이는 게 저는 현대건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건설 섹터를 모두 좋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금리 인하 시기라고는 하지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네. 건설 기자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건설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전처럼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내려면 네. 해외 플랜트 사업에 대한 수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기업이 우선은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DL-ENC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원전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건설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또 그러면? 현대건설이라 다 안 좋다가 아니라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을 찾아보면 그나마 현대건설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까지 포함을 하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만 같이 봐야 네. 될 것 같고 원전을 키워드로 놓고 본다면 1차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겠지만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토픽으로 주셨던 한전기술까지 같이 바라봐도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과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쓰며 마무리했습니다.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 다름 아닌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이동하겠다라는 머니무브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지금 환율도 1,200, 1,42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가운데 오늘 이 상승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현재 시장 지수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질주가 참 무섭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세에는 브레이크가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 장 초반부터 급등하면서 3,700선을 뚫어내줬습니다. 1.54%의 상승률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866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주체 모두 물량을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홀로 2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정반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 주체가 모두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그리고 개인 홀로 매수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증권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4%대의 강세 흐름, 4%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운수 창고, 운수 장비 오늘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안에서 조선부터 자동차 그리고 원전까지 여러 가지 테마들이 이 안에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은 기자재 쪽까지도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3.29%, 2.9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통업과 화학 그리고 제조업까지도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하락업종은 한 가지 업종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요. 철강 및 금속이 1.4%대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업종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금융주가 좋습니다. 2.25%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동일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운송장비와 부품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1.66%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일반 전기전자 또한 1%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하락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기계와 장비 0.42%, 그리고 오락문화는 0.31%, 기타 제조까지 0.16%의 내림세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또 거래대금 상위에 올랐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부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 투톱 오늘 일단 상승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최고가를 쓰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최고가에 비해서는 약 400원 정도 살짝 소폭 내려간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오늘 원전주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미군이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기지에 SMR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가스터빈 수출이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는 점도 모멘텀으로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1.33%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오늘 완성차 업계가 오랜만에 또 웃음꽃을 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한미 관세 협상이 거의 타결에 접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결국 양국이 서명에 이루어진다면 이 자동차 업종이 사실 관세 관련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15%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완성차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8%대의 강세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2.71%의 상승세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일단 로봇주들의 흐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선별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한라캐스트와 휴림 로봇 상승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7%대의 강세 흐름 한라캐스트 안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또 휴림 로봇은 1%대 가까운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로보티즈와 클로봇은 오늘 파란불 켜줍니다. 자, 그리고 삼형엠텍도 오늘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살짝 줄였지만요. 오늘 조선주의 강세 흐름이 기자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삼형엠텍 지금은 20%대의 급등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5,580원 선 현재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참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완성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성차와 두산 같은 원전 그리고 조선주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적으로 코스닥 내에서는 2차 전지 소재 테마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가 오늘 흐름이 좋다 보니까 같이 모멘텀을 받아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전기차와 배터리 판매량까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캐즘도 진정세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전기차 쪽 테마 그리고 배터리까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6%대의 강세, 에코프로는 4%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개장 초반 대비해서 시장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3,700선 어느덧 넘어서는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양전에 성공을 했지만 수급상으로는 약간 부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여전히 매도 포지션 찍혀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동차주들 반등세 시연했는데요.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